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예산안 및 순직 해병 국정조사 계획에 관한 기자 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 맡은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참석자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정진욱 원내비서실장, 그리고 정태호 기재위 간사, 허영 예결위 간사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존 관리가 안 됐을까봐. 네. 제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가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해서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확신으로 끝나는 국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부정비리 의혹들이 날마다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을 모든 국민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던 대국민 담화에서 제2의 개사과를 하며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배신감만 안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휘둘렀습니다. 취임 2년 6개월 동안 25번째 거부권 남발,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악의 기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위해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수천 명의 대학 교수들은 비롯해서 문인과 종교계 인사들까지 김건희 특검 수용과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 수십만 명이 한 달 넘게 광장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진영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계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엄중한 시국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는 시금석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라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2025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경제 기관들이 내년과 후년 모두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긴급 처방으로 2달 연속 금리를 내렸는데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 재정, 확장 재정 정책은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 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특경비 같은 불효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 심사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 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 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유지, 아리백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 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사업 확대,
국민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중 총 수입 0.3조와 총 지출 4.1조를 감액한 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4조를 감액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5조 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 8천억 원이나 편성했습니다.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 예산을 무려 24조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집안 살림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할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성장 전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 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초부자 감세를 위해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 여당의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최혜병 국정조사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국정조사 특위위원 명단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혜병 국정조사에서는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유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 대통령실, 국방부, 해군본부, 해병대 사령부, 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사항,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과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의 직권 남용 및 범인 도피 의혹 등을 우선 규명할 방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민생은 물론이고 내년 경제 상황이나 외교 안보 상황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태호 기재위 간사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정태호입니다.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저희들은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한 그 부자 감세 저지와 특히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세법 심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과정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맞나? 그 능력과 그 책임감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비민주적인 그런 태도도 아주 드러났고요. 우선은 이 세법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약 300여 건에 대한 법안 상정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3분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상정해서 소위원회 법안을 해부하는 그런 비민주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세법 심의에 있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을 그리고 그 합의 내용을 위원장이 승인해 놓고 전체 회의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 놓고 막판에 한 30여 분 전에 회의를 소집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 제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28일 저녁에 박수영 간사하고 두 번에 걸쳐서 그 세법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 큰 원칙은 이미 합의한 것은 법에 반영을 하고 합의가 안 된 것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법안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그러면은 송원석 위원장과 상의해서 그럼 회의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박수영 간사와 송원석 위원장이 상의해서 아침 10시에 세법 소위원회를 열고 11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이 간사 간의 합의 내용이 잘못 해석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간사한테 그러면 당신이 전문위원실에 전화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나한테 조치를 취해달라 했고 수석 전문위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되지 않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 이 합의 사항에 대해서 당신이 이해하고 있냐 하니까 그대로 알고 있다라고 저한테 전화로 통보를 했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다시 전문위원회 통화 내용을 박수영 간사한테 전화를 해서 전문위원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데 다시 한번 확인한다. 맞냐? 하니까 박수영 간사가 맞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즉 송원석 위원장도 동의한 내용으로 전체 회의가 소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합의된 내용의 취지에 따라서 전문위원실에서 위헌에 대한 그러니까 세법에 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자. 그리고 합의 안 된 부분은 어차피 원내대표 간에 재논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14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보면은 제안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송원석 위원장이 되는 거죠. 이 전문위원이 만든 이 위원회 대안은 위원장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음 날 금요일 날 29일 날 아침에 박수영 간사하고 저하고 다시 만나 가지고 여기에는 기재부 차관 세제실장까지 모인 상태에서 22개의 미합의 사항이 있었는데 다시 만나 가지고 4개의 미합의 사항을 다시 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2개의 미합의 사항을 18개로 줄였어요.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또 협상을 해가지고 다 합의를 했는데 이제 전체 회의에 들어가려고 하니 송원석 위원장이 갑자기 자기는 처리를 못하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논리를 어떻게 됐냐. 합의된 법률만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득세법이라든가 아니면 상정법이라든가 조세특례법 이런 것들은 상정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버티고 나온 거죠. 자기가 지시해서 이게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까지도 위원장 지시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위원회 대안까지 만들어 놓고 막판에 뒤집어 버린 거죠. 근데 그 책임을 마치 저희들이 몇 가지 주요 쟁점 사항에서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그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한 거는 과연 이 지금 세법 심의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박수영 위원장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야말로 우왕좌왕 자중질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법에 대한 본인들의 자신과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을 처음에 상정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합의에서 처리 실패에 이르기까지 정부 여당이 보여준 그 비민주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규탄하고요. 어차피 이 위원회 차원에서의 협의는 끝났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에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허영 예결위 간사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출신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사상 초유의 예결위 감액안에 대한 예결위 의결에 대해서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회법이 정하고 또 헌법이 정하고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단 한 번도 예결위에서 정부안의 수정안들이 한 번도 가결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온전하게 정부에 의해서 무시되고 그리고 유린당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철저하게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액 동의권과 증액 동의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는 정부를 존중해서 감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나 정부 부처 장 차관들에게 하나하나 감액 사업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그것은 혹시 그 사업을 감액했을 경우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민생에 또 국가의 산업적 기반에 국가 경쟁력에 누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국회의 대정부를 존중하는 자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정부는 증액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국회의 입장에 대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여지껏 증액 심사를 예결위에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만 있었을 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회 예결 소위 과정이나 예결위 과정에서 거친 적이 없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치 동의권을 수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국회의 각종 다양한 지역 현안과 지자체의 현안과 그리고 제1야당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이런 방구, 증액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 동의는 아니더라도 증액 수용에 대한 논의 절차만이라도 거치자라고 해서 이번 예결위에서 처음으로 감액을 정말 열심히 감액 심사를 하고 3일간의 증액 심사 기간을 별도로 두어서 각 소위위원들별로 여야가 각 분야에 맞춰서 다만 지역 예산은 제외하고 각 당의 증액 요구 사항들을 3일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의 증액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저 적극 반영하겠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예결위의 심사 만료 시한은 11월 30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입니다. 그때까지 증액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루 정도 꼬박 걸리는 슈트 작업을 거쳐서 12월 2일 날 국회법이 정한 자동 부의되는 정부 안이나 그다음에 수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서 요청을 했지만 기재부와 정부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예산안에 정부는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된 예산을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영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5.5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온누리 상품권 예산은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수많은 부정 유통 사례도 발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서 지역 상품권 예산으로 증액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는 지역 상품권이 10배 이상 사용처가 많습니다. 지역경제 효과도 행안부에서 연구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영원으로 아예 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후위기의 증거입니다. 23년서부터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1조 원 이상 감액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이렇게 해서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 중립 예산으로 쓰여진 전기를 쓴 제품만 구매하는 국제사회의 질서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1조 원을 감액해서 전혀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목적을 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예산도 이미 2023년서부터 80% 이상을 삭감하고 또 올해 거기에 더해서 10% 이상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일자리가 너무나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은 지역에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들을 정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열정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거의 비영리 기업 영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100% 이상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장애인 예산,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모조리 삭감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제1야당의 또 지역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얘기를 하면서 삭감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삭감에는 무조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삭감안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안이 있는데 논의를 통해 가서 예결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된 삭감안들은 100%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결위 삭감안과 상임위 삭감안 중에서 이거는 정말 무리한 그런 예산이다. 더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삭감안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예비비 문제입니다. 4.8조 원에서 2.4조 원을 감액했습니다. 23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이 1.3조 원입니다. 올해도 1.5조 원 수준일 것입니다. 아무리 써도 예비비는 그렇게 쓰여 왔습니다. 2.4조 원을 감액해도 예비비 지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9천억 원의 여유 지분이 있습니다. 또 국가재정법에서 예비비로 재복구가 어려울 때에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일종의 외상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복구에 추가 재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한 1.5조 원 정도 이미 재원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디에서 예비비 삭감으로 재복구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공격을 한단 말입니까? 특활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제가 특활비성 예산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여지껏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정부의 디브레인 회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일이 분석을 했습니다. 특활비성 예산, 즉 특활비, 특견비, 정보보안비, 보안비, 이 특활비성 예산이 6대 권력기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이 6대 권력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이 무려 2조 123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고서라도 6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은 1조 1968억 원입니다. 1조 1968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명절 떡값, 민원실 격려금, 부서간 나눠먹기, 자의적 포상금, 공기청정비 렌탈비, 휴대폰 요금, 기념사진 촬영비, 상품권 구입, 검찰 음악동호회 활동비, 시민단체가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이 판결한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판결입니다. 국회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정보위원회에서도 국정원의 특활비를 심사할 때 비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면 비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국회의 지출 징병에 대해서 응했어야 합니다. 나중에 삭감되는 건 부랴부랴 그것도 대부분의 판례 기준에 따라서 제출을 합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또 윤리법에 따라서 그것을 기밀누설하면 자체적으로 또 처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양심과 그런 윤리 기준을 스스로 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운영위 과정 속에서 지출 증빙을 해서 경호처에 대한 특활비, 특경비는 다 살려줬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체 기준에 의해서 가리고 먹칠을 해오고 이런 것들은 가감없이 국민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과 국고 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대하에 국회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상임위원회에서 50억 삭감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금액을 남겨두고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대왕거래 프로젝트는 굉장히 사업성뿐만 아니라 액트지오의 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 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애초에 부정적 의견을 냈던 스탠다드 앤 푸어스를 또 그 조사업체로 선정했던 문제. 2017년에 아마 포항 지진 사태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진도 5.4에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한 실증으로 지열 깊이 시추공을 뚫었다가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수평선상으로 대왕구로 프로젝트의 시추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깊이가 포항 지진이 일어났던 그 깊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잘못 뚫었다가는 포항 지진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정성 검사를 더욱더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해라고 하는 국회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되고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서도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용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496억 원으로 용산 대통령 이전을 한다고 했다가 이미 당초 대비 2,164억 원이 늘어난 2,660억 원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썼습니다. 예비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각종 부처의 관련 예산을 숨겨놓고 전용해서 썼습니다. 앞으로 합참청사 이전, 미군 용산 잔류기지 대체부지 마련 비용 8천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96원밖에 안 들어가겠다고 한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 더 들어가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회가 눈 감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안전 유해성 검증이 안 된 용산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한 국방부하고 환경공단이 환경오염 검토를 했는데 수두룩한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이 검출됐는데 그 이후에 한 LH 검사는 뭐 안전하다고 합니다. 같은 정부기관, 더 전문적 기관이 한 유해성 검사는 인정하지 않고 LH 한 검사는 또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시민들에게 발암물질에 노출되게끔 그 예산을 집행하라고요? 국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R&D 비용, ODA 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ODA 2.7조 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원국 ODA 예산을 받는 개발도상국에서 안 받겠다 하는 예산, 굳이 안 받겠는데 굳이 보내는 거 하지 말아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분쟁 상태에 있는 국가, 그리고 ODA 예산을 전년도에 태웠는데 그걸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ODA 예산,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정부도 그 삭감안을 가져왔습니다. 여당도 동의해서 그 여당 동의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자비한 정부의 예산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까? R&D 예산 무려 그것도 2.8조 원을 감액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국내 석박사 인력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상 회복을 했긴 했지만 우주 분야와 원자력 분야로
그 원상 회복 비용을 다 몰아놨습니다. 근데 일반 R&D 비용들은, 국내 R&D 비용들은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R&D 비용도 글로벌 R&D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약속했던 예산들도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미 R&D 협약하는 협약국가하고 협약도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R&D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협약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예산 감액해서 국내 R&D 석박사들에게 돌리자 해서 감액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된 감액안을 얘기했습니다. 예비비 특활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감액했습니다. ODA R&D도 말씀드린 이유로 감액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예산을 감액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감액된 게 아니라 여야가 상임위로 증액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삭감 안에는 증액된 예산을 단 한 푼도 넣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증액 예산을 넣으면은 그 삭감안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ABC도 모르는 한동훈 대표 반성하십시오. 그래놓고 어떻게 여당의 대표로서 지도자가 된다고 감히 예산부터 배우고 대표 역할을 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원내대표 모두 발언 중에 좀 교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 2023년 이후 정부에서 예비비가 1.5조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 8천억 원이나 편성했습니다라고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냥 실무진이 좀 실수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검찰 특활비 특경부를 깎아서 수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일반 수사 지원비로 1276억 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마약 수사 비용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 수사 비용도 다 있고 민생범죄 비용도 다 있고 일반 수사 활동 지원 비용 무려 80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 돈 집행하면 아무런 수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돈 다 집행하는데 꽤 시간 걸립니다. 집행하고 모자르면 추경 요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기관과 그리고 이름 말씀해 주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계일보 김민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하고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 탄핵 추진 관련해서는 전직 감사원장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는 수미트리 사건 정보위원 신상 유출 중국인이 드론으로 부산 검사시설 사진을 500장 촬영하는 일이 올해 한 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법 98조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강효정 의원님께서도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고 개정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검사 탄핵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 집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두 분들 다 공무원이라는 거죠. 예,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들 반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하고 그렇죠? 수사하고 많은 불이익을 줬었죠. 예. 지금 감사원장은 특히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뭐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된, 그리고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비리를 찾아내고 하는 중립적인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원장 탄핵은 당연한 국민의 동의를 받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도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은 불법이 있으면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서 나와 있는 권한이다,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감사원장 탄핵 말씀드린 대로 진행할 거고요. 검사 탄핵도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김용민 수석께서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 행정부를 견제하는 고유 기능입니다. 쉽게, 다른 의미로 쉽게 얘기하면 징계 절차입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 징계 절차를 취하는데 피징계자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매우 어색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아주 비민주적인 행태다라고 평가를 해주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뭐 검사나 검찰이나 감사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집단행동이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정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면서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한편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쉬운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있었죠. 그런데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내용들을 보면 감사원이 무리한 감사, 위법한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첩죄 부분 말씀 주셨는데, 간첩죄에 대해서는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뭐 정하지는 않았고요. 이건 법사위에서 현재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절차에 따라서 개정안들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먼저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입니다. 원내대표께서 내일 예산 부수 법안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정태호 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법 개선안을 여당 성원석 위원장 주로 일방 통보로 처리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안은 저희가 수정이 안 하는 되는 거고, 세법 개선안 여당안이 올라오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내일 처리하게 되는 예산 부수 법안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나, 그 정부가 낸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정부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게 13개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발의된 법안 중에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게 22개, 35개를 금요일 오후에 국회의장께서 부수 법안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쟁점이 없는 부분들은 가결을 할 거고요. 쟁점이 있으나 내부적으로 논의한 끝에 정무적으로 판단돼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부결할 부분 부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3개 법안 중에서 8개 법안은 처음부터 쟁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개 법안은 동의해서 가결 처리할 거고요. 쟁점이 있는 법안이 5개 법안이 있는데, 이 5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 방향을 오늘
까지 결정해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결할 법안도 있는데요. 네,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소득세 법안 관련해서 주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소득세 법안의 내용 중에서 국민들이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던 금투세 폐지, 그다음에 조각투자상품 배당소득 산입, 그다음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금투세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대해서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도 아까 쟁점이 없었던 8개 법안에 가산해서 내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조특법하고 법인세인가요? 네, 조특법하고 법인세는 네, 부가세하고 조특법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할 계획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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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분리가세는 조특법에 들어있는데요. 그거는 초부사 감세의 그냥 완결판입니다. 예, 분리소득, 배당소득 분리가세는 반대합니다. 네. 네, 다른 또 질의 받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먼저 하세요. 예,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면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뭐 국회의장 중재하에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정태호 기재위 간사와 허용 예결위 간사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셨죠? 예, 저희가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는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법에 따라서 12월 2일 내일 올라올 새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네. 아직도 24시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불참 여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직 24시간이 남아있고, 우리가 저스트 감액안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4조 1,000억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의 합리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는 허용 간사가 구구절절하게, 구구절절은 적절하지 않죠. 예, 아주 적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의결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예결위를 통해서 한 달 넘게 논의했던 모든 내용이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안이 그냥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는 적당히 서로 양보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타협할 것을 전제로 해서 감액할 것은 봐주고 그리고 또 증액할 것은 서로 협의해 나가고 이렇게 진행하는 관례들이 쭉 지켜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정부안은 폐기시키고
4조 1,000억의 감액만만 반영된 예산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정부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미니멈 4.1조 원 감액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만약에 24시간 내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반영해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짧게 보충하면요. 우리 헌법상 감액은 국회 권한, 증액은 정부 권한입니다. 그래서 민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증액하는 것, 편성권도 당연히 정부 권한이고요. 민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증액하는 것은 오로지 정부에게 권한이 있고 저희는 그 권한을 행사하라라고 매우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다만 12월 2일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안 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12월 2일까지 그 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해라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의해 하신 거 안 엿볼 수가 없는데 그동안 견제해오셨던 소득인들 과세한다는 기조와는 분명히 차이가 좀 있고 2년 뒤면 또 공교롭게 선거도 지키잖아요. 그래서 공식회 때도 그런 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확고한 반대 의견이 당내에 있었는데 어떤 점 때문에 결정하셨는지 좀 더 깊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오랜 수기와 토론,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의 더 받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없으면 다시 한번 질의 받겠습니다. 네. 최우 과장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요. 기재위원장이 전체회 소집 직전에 갑자기 복지 못 받겠다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냥 상황상 저쪽 국민의힘 지도부가 못 받겠다고 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송원석 위원장도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전체회의를 소집을 했고 당일 아침에도 또 4가지 사항을 합의를 했죠. 그래서 14개 법안 전체에 대해서 정말 그 기재위 전문위원들이 밤새가지고 지금 이 법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소득세법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도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거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합의 안 된 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죠. 아마 밤 사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재부에서 엄청 로비를 한 것 같고 또 당 지도부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자기들이 꼭 해야 될 뭐 쟁점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라든가 뭐 그다음에 상속세라든가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의된 내용으로 못 들어가 있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아마 나자빠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박수영 간사만 애매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송원석 위원장은 그 최전방에서 전투부대가 된 거고.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오합지졸이구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 끌고 가나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혹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화영 간사님. 네. 12월 2일 자동 부의되는 것을 이용해서 사실상은 정부는 증액 협의를 계속해서 끝간데까지 마지노선까지 미뤄왔습니다. 자동 부의되면은 유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증액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시트 정리 작업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협의를 미룰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중에서 감액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큰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 등 수당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감액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이거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안 589억 원 중 17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가 뭐냐면
전공이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전공의가 다 복귀해서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면은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공의 복귀 여부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을 감안해서 정부가 12개월분으로 편성한 수당을 10개월분으로 해가지고 그 10개월분의 삭감안을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집행 가능한, 그것이 또 집행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거고요. 원전 사업은 정말 문제 있는 사업 두 사업 제외하고 정부 원안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정부가 원전 사업과 재생 신재생 에너지를 동시적으로 증액해 나가야 하는데 원전 사업은 늘리고 재생 신재생 에너지는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은 원전 사업에 대해서 정부안을 다 반영을 했고 정말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감액 편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인지하여 주시고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고되어 있다시피 소호정에서 오찬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듯합니다. 2025년 예산안 및 순직 해병 국정조사 계획에 대한 기자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